네, 여러분 이어서 부가가치세법 보겠습니다. 12문제죠. 법소부는 각각 12개씩. 자, 시작합니다. 15번. 제한 및 용역의 공급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2번.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제야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제야가 수입 제야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죠. 수입 신고 수리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맞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표현. 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익명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 시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인데 요거는 문장이 조금 복잡하니까 요걸 잠깐 뒤에서 확인할까요? 자, 단순히 여러분 답만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따로 이제 더 설명을 붙이지 않고 그냥 맞다 이러고 넘어갈 거고 요거는 좀 그냥 읽어서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잠깐 보고 갈게요.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물건은 여러분 우리 이렇잖아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맡겨서 수탁자가 최종적인 소비자한테 물건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내가 대신 팔아줄게 라고 물건을 가져가서 소비자를 찾아서 파는 거잖아요. 그죠? 소비자가 이걸 팔 때 세금계산서도 요때 물건하고 같이 넘기겠죠?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자, 이런데 어떻게 본다고요?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넘기는 거지만 형식적으로는 누가 공급한 걸로 본다?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뭐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여러분 본다는 건 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수탁자가 갖고 있던 물건을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지만 수탁자는 내 거를 위탁자 거를 팔아달라는 부탁만 받아서 대신 파는 거일 뿐이야. 누가 파는 거예요? 위탁자가 파는 게 맞잖아요, 실질은.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넘기는 걸로 보이지만 형식은 그렇지만 이 경우 누구? 위탁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제야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공급 시기는 언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 넘기면서 야 이거 좀 갖고 가서 팔아줘라고 넘길 때가 아니고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판 이 시점을 위탁자의 공급 시기로 한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언제? 세금 계산서는 여러분 물리적으로 지금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지금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때 세금 계산서는 수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공급자는 제가 아니고요. 위탁자입니다. 수탁자인 저는 옆에 중간에 끼어서 거래를 도와주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기만 할게요. 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만약에 거래에서 보라색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위탁자가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본다고? 위탁자도 수탁자한테 물건을 넘기고 수탁자도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각각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위탁자를 알 수 없다면 위탁자도 수탁자한테 물건을 넘긴 공급으로 보고 수탁자도 소비자한테 넘길 때 또 별개의 공급으로 봅니다. 각각을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다면 여러분 위탁자를 알 수 없다면 각각 지금 공급이 일어난 걸로 보니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넘길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수탁자가 소비자, 구입자한테 물건을 넘길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해라는 거지. 내용 기억나세요?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면 위탁자를 알 수 없는 익명거래인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도 거래가 일어난 걸로 보아서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해라. 공급 시기를 결정된다. 각각을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준 것도 공급, 수탁자가 나중에 소비자한테 준 것도 이것도 공급.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5번. 간주 공급 중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제야를 증여받은 고객이 제야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맞나요? 아닙니다.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 5번. 사업상 증여는 언제? 이 사업상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사용할 때가 아니고 언제? 사업상 상대방한테 제야를 증여하는 때 공급된 걸로 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고
16번 세금 계산서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해지됐네요.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연원일을 작성 일자로 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분? 계약이 해제됐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약이 해제되면 모든 거를 원상회복시키는 게 계약이 해지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러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개별 세법에서 야, 계약이 해제됐지만 당초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서 그냥 정리하자, 앞으로만 잘하자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계산서를 발행한다. 여기가 틀렸어요. 언제? 계약이 해지됐죠? 그러면은 계약 해제일을 수정일자로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너무 일이 복잡해진다는 거야. 경정 청구도 해야 되고 막 수정 신고도 하라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야, 그냥 지금 해제한 날 다 수정하자. 지금 수정하자 이라는 거예요. 봅시다. 2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의 경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수증 발급할 수 있는 소매업은 영세하니까 그냥 영수증 세금계산서 안 해도 돼. 인데 받아가는 사람이 공제 받아야 되니까 저는 이거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면서 세금계산서 요구 주세요 라고 하면 이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소매업, 영수증 발급 대상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면은 발급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어떻게? 비록 국외 거래이긴 하지만 영세율 적용해주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이지만 내국 신용장 LC에 의한 거니까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하지 특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이긴 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이런 거예요. 맞는 말. 4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이거를 제외한 다른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자개사패 면비판이라고 해서 우리 간주 공급 있죠. 그래서 간주 공급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과거에 내가 사업했을 거예요 라고 매입을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놓고 그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과거에 네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거를 토해내라 추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근데 유일하게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추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지금 사업장에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넘어갈 때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이 반출이 될 때 이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여기서 환급이 나가고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해줘야 얼른 환급이 나가기 때문에 뭐다 자금 사정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배려해 주는 거야. 간주 공급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취지가 다르다고 했죠. 이때는 뭐다? 이때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나머지는 실제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됐죠? 자, 위탁 판매에 의한 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요건 약간 예외적인 건데 우리 이미 공부하고 왔죠? 이미 아까 앞에 보고 왔죠?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넘기는 게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위탁 판매의 위탁자는 부탁만 한 거지. 수탁자 너 이거 물건 가져가서 소비자 이거 살 사람 좀 찾아서 팔아줘. 네가 이거 팔아오면 수수료 좀 줄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다?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형식적으로 넘겨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위탁자가 소비자한테 파는 거잖아요. 실질은. 그래서 세금계산서에다가 공급하는 자에다가 위탁자 이름을 적고 지금 중개하고 있는 수탁자는 비고란에다가 제가 이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제가 부탁받아서 팔았어요. 라고 번호 적는 거였잖아요. 그죠? 만약에 위탁 판매하는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어떻게? 위탁자가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소비자한테 주겠죠. 이때도 수탁자가 등록번호 이 사람입니다. 라고 적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17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닌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임의적 기재 사항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면 다 임의적 기재 사항이에요. 그래서 임의적 기재 사항을 따로 다 외우고 이런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필수적 기재 사항을 다 공부한 다음에 헷갈리기 쉬운 것들만 정리하자라고 했어요. 자, 필요적 기재 사항. 공급하는, 판매하는 사람의 번호, 판매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받는 사람의 번호. 여러분, 뭐는 없어요? 받는 자의 이름은 없죠. 그죠? 자, 계속해서 공급 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지, 요렇게. 그리고 작성연월일을 적으면 되는데, 작성연월일은 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면 됩니다. 자, 뭐는 없어요? 임의적 기재 사항은 필요적 기재 사항 아니면 다 임의적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걸 나열할 수는 없지만 주로 헷갈리는 걸 하면은 방금 말했듯이 받는 사람의 이름, 상호, 주소는 아니에요. 필수적 기재 사항이. 공급 연월일 아니에요. 작성 연월일로 하는 거고, 공급하는 자의 주소는 필요 없어요. 공급하는 사람의 번호랑 이름만 있으면 돼요. 주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공급 가액 100원, 부가가치세는 그 중에 10원 있어야 돼요. 공급하는 사람의 이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급하는 사람의 번호도 있어야 되고, 공급받는 사람의 번호는 있어야 돼요. 공급받는 사람의 이름은 아니어도 되고, 임의적 기재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작성연월일. 작성연월일은 며칠로 한다고요? 재화나 용역의 우리 공부하는 거 있죠. 공급 시기. 그 공급 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한다고요. 공급 품목이 무엇인지 웬만하면 여러분 적혀 있겠죠. 뭐 새우깡 100개 이렇게 이 새우깡 이름이 적혀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없어도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은 가진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18번. 일반 과세자의 매출은 8천만 원이다. 돈 금액에는 매출과 관련한 매출 할인액 400만 원, 매출 애누리액 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외에 실적에 따라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한 판매 장려금 300만 원이 있다. 이때 확정 신고 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8천만 원 있죠? 여기서 매출 할인액 빼요. 매출 애누리액은 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얼마 나와요? 일단 7,400만 원 나오죠.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죠. 상대방한테 300만 원을 줬어. 내가 받았던 돈 8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돌려줬어. 그럼 이거를 빼야 되나? 그래서 정답이 7,100만 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어. 그래서 정답은 7,400만 원 그대로예요. 뭐예요, 여러분? 거래 상대방한테 네가 내 거 팔아줘서 8천만 원어치나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300만 원어치는 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8천만 원에서 공제할 8천만 원에서 까낼 상황이 아니고 까낼 사항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는 따로 공부했어. 어때요? 밑에 보세요. 이게 헷갈리기 쉬워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과세 표준에서 빼면 안 된다 이것들은 이라고 별도로 정해놨다고. 별도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손금액이 일어났다고 해서 매출에서 제하면 안 돼요. 별도의 대손비로 처리해야지. 2번도 2번 이거잖아. 내가 내 거 8천만 원어치는 사줘서 고마워요. 300만 원어치는 돌려드릴게요. 그럼 8천만 원에서 이 300만 원을 빼야 되나요? 아니라고. 이거는 8천만 원이라는 매출은 독립적으로 끝났고 그 후에 그냥 별도로 지급하는 거야, 돈을. 별도의 돈으로 주는 걸 보기 때문에 이거를 8천에서 이렇게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넘어갑니다. 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매입한 경우 조건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안 돼요. 면세에 사업하는 부분에 면세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안 되잖아요. 그죠? 안분해야지. 2번 세금 계산서를 비롯한 적격 증명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없어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우리나라의 공제의 근간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그거를 근거로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이 정상적으로 다 적혀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신뢰가 있는 이제 과세 구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래들이 형성되는 거라고. 사회 전반적으로. 2번 안 돼요. 3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나? 없어요. 이제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뭐예요?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내가 미흡하게 받은 거, 등록 전 매입세, 사세 등 이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안 되고 특히 사업자가 잘못해서 안 해주는 애들이죠. 오케이. 3번 안 돼요. 4번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한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나요? 공제해줘요.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가 도래해야만 그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때서 그걸로 인해서만 세금 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데 특례로서 공급 시기는 동일하지 않았지만 대가를 전부 다 주고받았대요. 야, 돈 다 받았는데 뭐 그럼 세금 계산서 끊어줄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특례로서 뭐다? 공급 시기를 미리 당겨서 해도 인정해준다 이거죠. 돈은 이미 다 받았으니까. 오케이. 4번은 되는 거예요. 매입세액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맞아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 매입세액은 내가 물건을 뭘 사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나중에 갖고 있다가 과세 사업에 써야지. 이렇다고 해봐. X 1년도에 물건을 사왔어요. 공급 받았어. 요거 갖고 있다가 X 2년도에 사용해야지. 사용. 그리고 공급 받았어. 사온 거죠. 언제 공급한다고? 나중에 사용할 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급 받아온 매입한 이 시기에 공제한다고요. 됐죠? 오케이. 20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싶은 경우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맞아요. 요거 숙제. 2번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재화 용역 공급대가의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맞아요.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일반과세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부 다 빼주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매출금액 잡아가지고 부가가치율, 야 매출 중에서 이 정도가 부가가치지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하잖아. 간이과세자는. 그렇죠? 그런데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적극적으로 발급받아 놓으면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투명해지겠죠. 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너 매입세액 공제는 안 해주지만 전반적으로 매입세액 네가 부담한 걸 전부 다 공제해주진 않지만 이미 너는 세금을 조금밖에 내지 않지만 네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놓으면 세금을 좀 더 깎아줄게. 세금 계산서 적극적으로 받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2번이 그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언제?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이잖아요. 간이과세자는 1년이에요. 1년에 한 번만 세금 내세요 라는 거예요. 5번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다면 야,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너무너무 영세한 친구네요. 세금 내지 마세요. 맞아. 4번 간이과세자는 수출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틀렸어요. 간이과세자도 여러분 뭐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수출을 하게 된다면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21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납세 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포함돼요. 맞아요. 하지만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나요? 제외되지 않아요.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주의. 2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영세율은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로 적용하고 내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도 해줘요. 즉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예요.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아예 모든 거에 대해서 세금을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맞죠? 오케이. 농민이 3번 자기 농지에서 소사석을 채굴해서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판매한다면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3번은 맞는 말. 4번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사업 목적이 나는 부동산 매매입니다. 라고 적혀 있다면은 한 과세 기간 중 단 한 번만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고. 4번 틀렸어요. 5번 농가에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 판매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농가 부업 이런 거 있죠? 요 뒤에 정리한 거 함께 볼까요? 농가 부업들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걸로 보니까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서 농어가 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지금 문제 보기 5번에서 언급된 것처럼 농어가 부업 중에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 이거를 판매 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독립적인 걸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5번. 오케이 넘어가고 22번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법인이 직영하던 차량을 개인 사업자 면허로 전환하게 되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2번 주요 자재 일부를 부담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공작,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는 것 이걸 뭐다? 재화의 공급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제 자재를 아예 부담 하나도 안 해. 나는 가공만 해주는 거야. 그럼 그건 뭐예요? 용역의 제공이에요. 근데 주요 자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그것도 내가 부담할게. 새우깡 만들 때 내가 새우랑 밀가루 해가지고 가공까지 만들어서 해가 네 거 너한테 또 넘겨줄게 라고 하면 그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자재를 부담하는 경우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용역의 공급으로만 보는 게 뭐 있었어요? 그렇죠. 음식 그리고 건설. 음식을 만드는 행위랑 건물을 짓는 행위는 그 재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용역, 만드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업이랑 건설업 같은 경우는 혹시나 그 만들어주는 사람이 자재를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방금 말했던 요 내용들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3번 교환계약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는 거. 야 내가 갖고 있는 기계랑 네가 갖고 있는 거 바꿀래? 바꿨어요. 그냥 단순 바꾼 거니까 그냥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볼래요?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주는 것도 공급, 네가 나한테 주는 것도 공급, 각각을 공급으로 봅니다. 5번 출자 지분을 현물로서 반환하는 거. 내가 어떤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출자했대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서 야 그 땅 돌려줘. 땅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5번 밑에 있겠죠?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거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만약에 현금으로 반환받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5번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으면 재화의 공급이 맞아요. if 현금으로 반환받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4번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거 좀 맡겨두고 돈 좀 빌리자. 혹시 내가 돈 못 갚으면 이거 네가 가져. 이게 담보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맡겨둔 거일 뿐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겨둔 거야. 공급이 아니라고 이거는. 됐죠?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23번 매입세 및 공제된 자기 생산 재화 취득 중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주 공급을 물어봅니다. 1번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구입식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영업용 택시를 기사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거는 공급으로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2번 운수업자가 취득 후 2년 미만인 전세 관광버스를 시내버스
면세조로 전환한 경우 면세로 전용한 거죠. 어때요? 면세 전용 간주 공급입니다. 3번 생산 취득한 지하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판매 실적에 따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우리 자계 사패 중에 사업상 증여 맞습니다. 4번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지하를 자기 사용인한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소비한 경우 자계 사패 중에 개인적 공급 맞습니다. 자기가 제조한 페인트를 부가시대 과세 사업용 건물에 도장에 사용한 경우 이거는 면세 전용이 아니고 과세 쓰려고 하던 거를 과세 쓰는 거니까 간주 공급이 아닙니다. 넘어가고 24번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수출업자에게 원자재는 24년 12월에 공급되었으나 그에 관련된 내국 신용장은 언제 개설되었다? 24년 1월 26일에 개설된 경우 늦었어. 여러분 내국 신용장은 언제까지 개설돼야 돼요? 24년 1월 25일 즉 과세 기간이 속하는 기간이 끝나고 25일 이내에 개설되어야만 내국 신용장이 효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영세율 적용해 주는 거야. 26일은 늦은 거예요. 이거 뒤에 정리되어 있죠, 여러분. 공부하세요. 언제까지 하는지. 과세 기간이 끝나고 25일 이내에 개설돼야 된다고. 됐습니다. 확인하세요. 2번 국내 사업장만 있는 사업자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의 현지 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넘기고 원재료 베트남이 이거를 가공해서 완성하고 다른 나라로 넘기는 인도하는 경우 여러분 2번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이라서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3번 견본품을 외국에 공짜로 반출했다. 이건 어때요? 아닙니다. 아닌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반출하는 것은 제할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4번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재료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국내 거래니까 10%입니다. 10%. 그리고 5번 대행 수출의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업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 수출 수수료도 요것도 10% 적용되는 거. 5번에 대한 내용 여기 있죠. 수출품을 생산하는 매출액은 영세율이지만 야 내가 수출 잘하거든. 너는 만들기만 할 줄 알지? 내가 잘 수출해다 줄게. 수수료만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수출업자가 받는 매출액.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이 수출 대행 수수료는 국내 거래니까 10% 적용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넘어가고 25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일반 시내버스 운송 경력은 면세입니다. 근데 시외 고속버스는 과세예요. 3번 예술 창작품 면세입니다. 4번 포장되어 판매하는 천년꿀 요거 면세예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풀무원 김치, 비비고 김치 이런 규격 포장된 김치는 원래 과세예요. 규격 포장이 안 되고 그냥 마트 같은 데서 시장 같은 데서 김치를 그냥 달라고 하면 이렇게 봉투에 그냥 담아서 주는 거는 원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면세예요. 근데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 기업에서 나오는 김치들 있죠. 풀무원 김치, 비비고 김치, 처갓집 김치, 종갓집 김치 그런 것들 있잖아. 그게 원래 23년 말까지만 면세였거든요. 규격 포장 김치. 근데 이거 25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참고하세요. 5번 고교야구 운동 경기, 아마추어 경기죠. 아마추어 경기는 면세예요. 만약에 프로야구 경기는 어때요? 그거는 과세예요. 자, 2번 신문은 여러분 면세예요. 하지만 신문 안에 실리는 광고는 과세예요. 그래서 이게 과세인 거예요. 주의합시다. 오케이. 자, 26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설업자가 자재의 전부를 부담하여 건설 도급 계약을 이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여러분 건설업은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든 안 하든 뭐다? 용역의 공급입니다. 3번 타인에게 무상으로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여러분 타인한테 무상으로 용역 공급하는 경우는 자 뭐다? 한정적으로 뭐다? 특수관계인한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일반적인 용역의 무상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죠. 3번 계약상 또는 법률의 원인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맞아요.
산업, 상업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용역의 공급이에요. 5번도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이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마무리하고 쉬셨다가 법인세법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